네덜란드의 한 가정집. 너도 이 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한다고 무시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아무리 가난해도 한국 같은 나라에 너를 팔아넘길 생각은 없다. 네덜란드의 한 가정집에서 아버지와 딸로 보이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딸을 향해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마는데요.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던 아버지는 얼마 후 기어이 한국으로 팔려간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며 돌연 태세를 전환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경비원이면 경비원답게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이 뭔데 내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당신 잘리고 싶어? 저는 야간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남자입니다. 인구 약 1800만 명의 우리 네덜란드는 16세기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해상무역과 금융에 번성하여 네덜란드 황금기로 불리던 부유한 나라로의 역사 깊은 나라이죠. 하지만 그런 곳에 사는 사람치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아내와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있을 정도의 나이를 먹고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였으니 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입주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도 그럴 게 네덜란드인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3,000유로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 저의 급여는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일부 몰상식한 자들은 저를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계급 사회에 노예 취급을 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때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가족들은 매번 경제난에 시달렸고 행복한 가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게 죄야?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가족이면 오히려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냐? 어떻게 된 게 맨날 돈 타령이야. 숨 좀 쉬고 살자 제발. 그러게 왜 오지랖을 부리고 난리예요? 해고 당해서 월급 끊기면 어쩌려고요? 우리 생각은 안 해요? 먹고는 살아야죠. 내가 못 살아 진짜. 저와 마누라는 툭하면 이런 식으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징그럽게 보고 자란 저의 딸에게는 몹쓸 짓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네 부모의 모습이고 너는 우리의 딸이니 받아들이고 견뎌야지요. 하지만 제 딸도 하나의 인격체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니 아마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늘 그러한 부분들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돈을 왕창 벌어서 가족들의 불만이 쏙 기어들어가게 만들고 좀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허황된 생각만 하면서 현실에 불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저의 벌이가 이토록 형편없다 보니 아내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제 딸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속해서 일을 했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했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인 제가 돈을 못 벌면 다른 가족들도 같이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 네덜란드의 가장들은 이것을 매우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뭐랄까? 한 가정에서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을 모두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죠. 그런 부분에서 네덜란드의 가장들은 절대로 아내나 자식들에게 가족을 위해 일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제 시대의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을 하겠다는 아내와 딸에게 그러지 말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제 딸은 일찍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일상처럼 몸에 배어버렸고 사회생활을 일찌감치 하다 보니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최근에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말들을 딸의 입에서 듣고야 말았죠. 아버지, 저 한 달 뒤 한국으로 가요. 거기에서 새롭게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만 드릴게요. 한국에 가서 직장을 잡으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저는 딸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느닷없이 한 달 뒤 네덜란드를 떠난다니. 게다가 한국.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가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갑자기 그런 나라로 떠난다며 돈 얘기를 꺼내는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한국 타령이야? 게다가 돈 얘기는 또 뭔데? 너도 이 아버지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돈 때문에 딸을 한국에 팔아넘길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다.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딸의 발언으로 시작된 저와의 언쟁은 한참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언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저의 열등감 폭발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저의 딸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 충분히 제 목 이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처럼 끊임없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거나 집에 돈을 보태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방황할 법도 했지만 제 딸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거든요. 참으로 기특하고 훌륭한 딸이었죠. 게다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한국에 간다는 딸의 말에는 대꾸도 않고 그저 돈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해댔습니다. 아주 징그러운 열등감 덩어리 그 자체였죠. 한편으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에는 무한한 축하를 해주어야 했고 저 또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쳐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따라서 머나먼 타국으로 간다면서 그동안 저에게 그 한국인 남자를 소개해주지도 않았다는 것에 다시 한번 열등감을 느껴야 했죠. 아마도 딸아이는 저라는 사람이 부끄럽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득보다는 손실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자 저는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큼의 봉급을 받으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저의 처지가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가장이었다면 딸아이를 이렇게 밖으로 내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일찍이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등감을 딸에게 모두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죠.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요.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혹시 네가 따라간다는 그 한국 놈이 너한테 이러라고 시키든 그 놈이 이 돈을 해준 거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돈에 거래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런 식으로 돈에 팔려가서 무슨 짓을 당하려고 그래? 이러한 저의 발언에 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동안 멀뚱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고 질린 듯한 표정으로 대꾸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렇게 저는 딸을 떠나보냈고 그때부터 저의 열등감은 점점 더 증폭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도저히 이렇게는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야간 경비 일을 해서는 저의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여기에서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더더욱 다른 도전은 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경비 일조차 하기 힘들어질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이대로 한국에 팔려간 제 딸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기에 더욱 저의 마음을 갑갑하게 쪼여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답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무언가 인생의 전환점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무조건 지금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무언가 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야간 경비 일이나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경력이 없이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몸을 사용하는 일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죠. 그건 TV 방송에서 보았던 성공한 사업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같이 별다른 기술도 별다른 학벌도 갖추지 못해서 힘든 생활을 영위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정말이지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로 다가왔었지만 어째서인지 지금 이 순간에는 저도 그와 같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업을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쏟아지며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죠.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야간 경비를 하는 일인데 그러한 혼잣말을 하는 찰나 저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은 양 무언가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죠. 제가 생각해낸 사업은 평소 제가 경비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풍화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얽히고 설키는 바람에 생겨난 아이디어였죠. 저는 해당 아이디어들을 모두 종이에 적어나가기 시작했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무조건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고안해낸 경비 사업은 말 그대로 제가 사장이 되어 영업을 통해 일을 따내고 그때부터 인력을 구해 특정 건물이나 업체의 경비를 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욕심을 내어 큰 건수를 건지려고 하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높았기에 처음에는 금액은 적더라도 가벼운 곳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이 쉽지 사업이라는 것이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하나부터 10가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부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이때는 완전히 열정이 불타오를 때여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 때문에 한국에 팔려간 제 딸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꽂혀버리니까 코뿔소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집중력으로 밀어붙였죠. 처음에는 개인 한 명의 경비 일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아닌 물건을 보호하는 물류창고까지 일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이 일의 장점이 제가 아무리 초반 시드머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력의 임금 지급이 후지급제인 것을 이용하여 일을 수주할 때 일부 선금을 받고 마무리 후에 돈을 지급받기에 그 금액으로 제가 사용한 다른 인력들의 임금을 무리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신세계가 있었나 싶은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났던 것이죠. 진작에 이런 식으로 사업했었더라면 떼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허무맹랑한 망상까지 드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딸을 다시 네덜란드로 데려오기 위해 돈을 벌려고 했었고 그렇게 시작한 경비 사업이었지만 진짜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욕심이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욕심을 덜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벌어보지 못한 돈을 만지고 있는 요즘이라곤 하지만 자꾸만 제 딸이 눈에 밟혀서 안 되겠더군요. 일단은 딸아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사업도 더 진척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졌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제 딸아이를 다시 네덜란드로 데려와서 이제는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자 저는 유일한 저의 장점인 실행력을 곧바로 발동했습니다. 난생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매하였고 오랜만에 딸아이를 본다는 생각에 설렜고 처음으로 떳떳한 아버지로서 딸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이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은 정말이지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에 파리가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넋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전쟁이.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 이건 대체. 놀라 자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저는 공항에서 혼잣말을 연신짓거렸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일평생 네덜란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었고 온라인 세상은 저와 친분이 없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들은 내용은 죄다 오래전 텔레비전의 방송에서나 스쳐 지나가듯 들은 것이 전부였죠. 그런 방송에서는 한국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며 시시때때로 북한이라는 공산국가의 위협을 받는 다소 불안정한 정세의 나라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도착한 저의 두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은 완전히 달랐죠. 선진국도 이런 선진국이 있나?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시설과 시스템은 물론이고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시민들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저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본 모습이라면 그동안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었던 건지 욕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맨날 첫날 북한의 위협을 받는다는 엄한 소리나 해대고 있었으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런 모습들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딸이 거주하고 있다는 그곳으로 말이죠.
딸에게 가는 동안 생각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비 사업 덕분에 경제적 사정이 풍부해지고 있는 요즘이었기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딸아이 앞에 자신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풍족했는데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자 조금은 주눅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이 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한 저는 어쩌면 딸을 한국에서 다시 데려가는 일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도착한 이곳은 네덜란드에서는 단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편의 시설들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 시스템들. 이곳의 모습들은 정말이지 저에게는 신세계와도 같았죠. 딸이 사는 곳은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는 다세대 주택 단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곳에 인프라나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야 아파트라는 곳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그런 식의 인프라 발달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명 살지도 않는 이런 다세대 주택의 인프라와 시스템들이 이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물론 네덜란드에도 이런 방식의 다세대 주택 단지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나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사는 곳으로 인프라도 엉망이거니와 치안도 불안정해서 해가 지면 절대로 근처를 배회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세대 주택 단지는 마치 미국의 부자들이나 사는 동네인 베버리 힐즈와 같은 위험을 뽐내고 있었죠. 단지 근처에는 언뜻 보아도 사람들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보였고 다세대 주택 입구 쪽에도 최신식 시스템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순간적으로 제가 있는 이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어느 부자 동네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죠. 이 정도 수준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려면 제가 지금 사업으로 버는 돈으로는 한참이나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달은 탓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아무리 네덜란드에서 사업으로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층민 한국인들보다도 못할 정도군. 이러한 생각까지 하다 보니 선뜻 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데려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괜히 이곳에 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딸을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꽃이 활짝 피더군요. 이렇게 딸을 생각하는 주제에 왜 그렇게 못나게 군 것인지 저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스레 저 혼자 한국 다세대 주택 단지의 위험에 한껏 주눅이 들어서 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딸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어쩌면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딸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에게 웬 거지가 와서 나를 따라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꼴이나 매 한 가지가 될 것 같은 우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한 저의 걱정은 딸과의 대화 중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한국까지 올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진저리를 치시더니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하러 오신 거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으니 자제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돌아가더라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국에 조금만 지내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딸이 어떤 의미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죠. 저는 직접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어쩌면 딸에게 있어서는 저와 함께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은 접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가정의 가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의 꿈은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저의 꿈을 더욱더 확고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몰랐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등가 교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지금의 선택이 후일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경비업체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죠.
이런 저의 선택에 따른 몹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아빠. 한국에서 생활해보라고 했지. 누가 여기서 죽치고 살래? 이러한 딸의 반응에 저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은 딸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은 저의 발악 같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경비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된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죠. 거기 네덜란드 아저씨. 우리 오늘 일이 많아요. 스피드를 좀 올려보자고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해요. 빨리빨리.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은 성격이 몹시 급하더군요. 뭐든지 빨리빨리, 속도 올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적확하게 일을 해야 하기도 했죠.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풀 줄 알기도 했으며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여서 호구 잡히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민족적인 특성들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 때문에 생겨난 탓이겠죠. 저의 입장에서는 다소 늦은 나이에 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인생 2막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인분들 덕분에 그러한 두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그동안 전문가라고 생각해왔던 경비업계에서조차도 두각을 나타내며 선진화된 시스템과 기술들이 많았죠. 그 덕분에 저는 네덜란드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 저에게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죠. 한국에서는 네덜란드에 있을 때처럼 아내와 딸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언쟁을 벌이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의 삶은 사는 것 자체가 짜증이고 스트레스였지만 한국에서의 인생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과분할 만큼 행복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